어리석게 감상무기 삼아 생각하면 나아가는 길 유정걸 선생님과 함께 강력하게 터득하자 문해력 부트캠프 우리의 미래 밝히는 길 문해력 부트캠프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 멘토단이 이끌고 프라이빗 티칭으로 나가 백지동의 프리미엄 코디네이트 등으로 성장해 문해력 부트캠프 우리의 미래 밝히는 길 문해력 부트캠프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 오호 생각에 힘을 길러주고 무한한 가능성 열어주고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어 함께라면 갈 수 있어 문해력 부트캠프 우리의 미래 밝히는 길 문해력 부트캠프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 저희 김응식 선생님이 선생과 학생으로 처음 만났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 70 정도 돼 보이죠. 보통 설명을 하면 시작 시간, 개시 시각에 비해 한 5분 정도 지연되잖아요. 아직 다 오지 않으셔서 5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몇 분이 오시든 정시에 시작하겠고요. 저를 좀 아시고 오시는 분들은 저 인간이 유정걸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를 잘 모르겠는 분들은 네이버에 유정걸 치면 한 인간이 드러나는데 유정걸은 동명이인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한 명 있더라고요. 기타 연주자. 전 아니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죠. 공부를 이기는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문해력 부트캠프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필 사실 제가 오늘 군복 입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려고 그랬거든요. 상황인 만큼 군복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해력이 부족했구나. 이런 상황이 정치적인 이야기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책을 읽지 않는 한 분과 책을 읽는 척하는 한 분이 나라를 그랬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지역에 가서요. 최근이라고 하니까 한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 또래 강사들 중에 EBS 강의가 막 시작할 때 아니다. EBS 강의 시작은 제가 학생 때였겠고요. 이만기 선생님이 EBS 강사로 이성록 선생님 EBS 강사로 한참 인기를 얻을 때 그 계열에 있었던 그 선생님이 지금 압구정 논술의 대표님이거든요. 한상면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저희 같은 사람에겐 전설 같은 선생님이시죠. 그분을 위시해서 전국의 국어학원, 국어기업 대표님들을 한 40여 분 정도 모시고 나누었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3, 4개월 전에 제가 그 모임을 나누었던 까닭은 우리가 국어를 한다는 사람인데
우리들의 국어는 정상적인가? 우리들의 국어는 옳은가? 우리들의 국어는 여전히 이래해도 되는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부트캠프는 사실 저는 부트캠프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꽤 많은 친구들, 어린아이들이 부트캠프가 무슨 신병 훈련소라고 합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똑똑한 우리 젊은 병사들이 문해력이 좋은 친구들이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한 것 같습니다. 문해력 부트캠프는 공부를 이기는 공부법을 아이들에게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금부터 좀 안내해 드리죠. 내려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긴 사람이어서 혹시 아이들과 대화 중에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 새끼 중에 그런 새끼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을 닮아서가 아니라 아빠를 닮아서입니다. 요즘 이런 친구들이 많다고 그래요. 또 국어 선생님 제가 굉장히 모함을 받습니다.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 독해가 안 되는 이유가 수학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저 때문이래요. 국어 선생님들이 국어를 잘 못 가르쳐서 영어 문제를 못 풀고 수학 문제를 못 푼다고 합니다. 국어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 혼자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과외 선생님이 붙고 중학교 내신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이 된 것. 저는 이것이 모두 문해력이 저하된 현실 때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생활에 거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를 한번 정면으로 보시죠. 밑에요. 교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보시면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들이죠. 현재 중1 학생들. 지금 올해 내년에 고1 학생들이 2022년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현 초록 학생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맞습니다. 그런데 전 여기에 좀 주목을 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중에 보이시나요? 이대명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학생 참여 중심,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뭔가요? 수행 평가죠.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학생 참여 중심이라는 것 동일한데요, 이 뒤에 요 수식어가 붙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학생 주도형입니다. 그 아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따라 붙습니다. 괄호 열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비판적 질문 및 글쓰기. 수행평가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수행평가의 질이 달라지는데 수행평가를 잘하기 위한 능력이 역량이 곧 문해력이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11월에 대입개편안이 발표가 되었고 그 대입개편안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미래사회 지식 암기를 확인하는 시험에서 객관식 시험이죠. 논소 수령 평가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 용어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군요. 11월에는 논소 수령 평가라고 했고요. 이후 서논 수령 평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여전히 논소술과 서논 수령 평가라는 용어는 혼재되고 있는데 서논 수령 평가와 논소 수령 평가는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논소 수령 평가가 들어오면 내신 시험에 1,300자 정도 쓰는 내신 평가의 답안을 써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이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논소수령 평가의 비중을 확대하고 어떤 경우는 논소술 평가만으로 내신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왜요? 고교학점제에선 5등급 제도가 돼요. 5등급 제도와 논소수령 평가는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인가? 정량평가되는 5등급 제도는 지금까지도 9등급 제도에서도요. 정량평가와 관련해서는 즉 교과 역량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생기부의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기재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논소수령 평가가 되면 논소수령 평가, 내신 평가 자체가 생기부에 기재될 관찰의 대상이 될 겁니다. 100점 만점에 92점이라는 그 정량적 결과로는 생기부의 세특의 어디 하나에도 단 한 문장으로 작성하기 어렵지만 논소수령 평가가 된다면 그 평가의 아이의 답안이 곧 생기부 기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테지요. 다양한 평가 방식 확산했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에 지식 암기 위주의 오지선단은 지양하고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소수령 평가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발맞추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5등급 제도로는 서울대가 기존의 2등급 학생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의 2등급 학생을 서울대가 뽑아야 돼요. 의과대 학생이 기존의 2등급 학생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싫겠죠. 왜냐하면 지금 다양한 기관에서 예측하기는요. 5등급 제도가 되면 전 과목 1등급이 전국에서 최소 인원 6,000명, 최대 인원 9,000명까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과대학 합격생들, 의과대학 지원생들,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까지는 전 과목 1등급을 받아야 되죠. 아니, 전 과목 1등급을 받고도 못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묘안들이 지금 서울대학교와 포항공대가 내두었죠. 서울대가 뭐 한다고요? 창의, 융합, 면접을 실시하겠고 포항공대는 당장 내년부터 약 226명 정도를 성적 따윈 보지 않고 오로지 면접으로만 뽑겠다. 그 면접 시간을 총 10시간을 두겠다는 겁니다. 10시간 동안 면접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주요 대학을 통해 확산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의 학원, 그 어떤 곳에서, 그 어떤 국어학원에서, 어떤 영어학원, 수학학원, 사회학원에서 그것들 대비해 줄까요? 단 하나죠. 아이가 문해력이 강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서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입시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아보실 텐데 기존에도 내신 성적만으로는 단 한 명도 뽑지 않은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내용입니다. 뭘 평가한지를 봅시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평가의 주안점은 교내 탐구, 토론, 독서, 창의적 체험활동 등 여러 학습활동을 통해 축적한 학업 내용. 교내 탐구, 토론, 독서,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습활동을 통해 축적한 학업 역량. 교과 점수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교과학습과정, 노력의 양과 수준,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수행한 독서, 토론, 글쓰기, 발표, 탐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은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학업 태도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 활용, 학습, 실험, 탐구, 관찰, 조사, 수집, 노작. 교실 수업 내용 중 과제 참여도, 문제 해결력, 논리적 사. 그런데 보시죠, 여러분. 앞선 수행평가의 확대, 수행평가의 질의 제고, 그리고 논소수령 평가의 비중의 강화, 그리고 기존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려고 했던 학습자들의 학업 역량과 학습의 태도는 표현을 달리하고 있을 뿐 지금까지 모두 문해력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문해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문해력이라는 이 용어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사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교육기업의 대표들과 또는 어떤 독서 프로그램의 대표들과 토론을 가진 적도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문해력은
독해력이었습니다. 독해력과 문해력은 함께 독해력과 문해력은 대등한 위치에 있을 수 없는 용어입니다. 독해력이 문해력의 하위 범주에 있을 수는 있으나 독해력이 문해력은 아닙니다. 독해력은 읽는 힘이겠지만 문해력은 이거거든요. 국어 교육학 사전에서 말하는 문해력을 보십시오. 문해력은 단순히 읽는 능력이 아닙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가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음성 언어를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해력이 약한 것이고 음성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문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는 능력뿐만이 이해력이 아니라 말을 듣고 말을 하는 능력, 글을 읽고 글을 쓰는 능력, 여기까지 문해력입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을 키운다는 것은 표현의 능력을 기른다는 것인데 묘하게도 2022 개정교육과정과 2028 대입 개편에 따른 논소수능 평가의 비중 강화 그리고 서울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내용 등은 모두 문해력의 하위 요소들이죠. 국제 성인 문해력 조사에서 말하는 문해력은 생존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무제표를 보는 것 문해력입니다. 주식의 그래프를 보는 것 역시 문해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해력은 현대인들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고 우리 아이들이 초중고학교 생활을 해내는 데의 필수 능력입니다. 수행평가 어떤 형태든지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이고 논소수능 평가 이해한 것을 탐구한 것을 사고한 것을 글로 표현한 것이며 학생부 종합전형이 평가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요소들 역시 내 활동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논리를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어 수업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수능 국어 영역의 정의입니다. 수능 국어 영역이든 수능 영어 영역이든 탐구 영역이든 읽어보시면 이것은 모두 문해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어는 당연지사일 테이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추론력을 평가하는 시험. 이것이 여러분이 치른 수능에 학력고사 치르신 분들 계시죠? 학력고사 말고 수능의 정의입니다. 그러니 문해력을 기른다는 것은 수행평가를 잘하는 힘을 기르는 일이고 비중이 확대되는 논소수능 평가의 논소설 능력을 기르는 힘이며 학교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요소들 그것을 기르는 능력이 곧 문해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문해력 부트캠프는 어휘력부터 시작해서 표현력까지 각각의 단계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하고는 의문을 열다 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자들의 여건, 어머님들의 여건에 따라 보다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펼쳐드릴 겁니다. 우리 아이들 시험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놓여있지 않은 고일 학생들에게 이런 테스트를 줬습니다. 자, 이건 사진 찍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혹시 문해력 캠프에 입소하게 되면 감당해야 될 테스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원에 들어와서 한 3주 정도, 4주 정도 공부한 친구들은 답안을 이 정도 씁니다. 왼쪽에 잘 안 되면 다음에 넘어가서 보여드릴까요? 그래도 됩니다. 고1 학생이 20문제를 푸는데 걸린 시간이 2시간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을 평가해야 됩니다. 문해력은 이해력과 표현력을 평가하는 시험인데 문해력을 한다는 학원들이 대부분은 이해력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스트 이제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력, 표현력, 문제해결력, 어휘력, 학습 도구에 대한 이해까지가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열려있네요. 조금 내려보시겠습니까? 자, 보시죠. 위로 좀 올려주시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객관식 문제의 답은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테스트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정답의 근거를 모두 밝혀 적어야 됩니다.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답은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왜 답인지를 말하라고 하거나 글로 쓰라고 하면 꼼짝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이해와 표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고1이 2시간 반 동안 이걸 다 해내지 못해요. 그런데 문해력 캠프에 이미 입소해서 훈련받은 아이, 한 3년 훈련받은 아이의 동일한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문해력 캠프 입성한 2등병입니다. 이제 별을 단 장군의 테스트 한번 보여줘. 이거 보시죠. 하나씩 한번 보시죠. 정답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내려와 주시겠습니까? 예, 계속 내려주셔도 됩니다. 더 내려줄까요? 정답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자, 테스트지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공개해도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이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체크합니다. 쭉 한번 보시죠. 예, 쭉. 그리고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쭉 내려오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만 멈춰주시면 이 경우에는 조금만 내려주시겠습니까? 이 문제에서 11번 문제의 정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항에 사용된 학습 도구어나 개념어까지를 모두 아는지도 점검합니다. 오지선다에서는 몰라도 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맞추면 아이들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몰라서 틀려서 다시 수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모르는 상태에서 맞춰서 안다고 생각하는 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했다고 오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 주십시오. 이제 PPT로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문해력 부트캠프에서는 문해력 부트캠프의 24개월 정도의 과정을 겪고 나면 모두가 아까 이 테스트에 장군처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어휘력부터 출발하는데요. 저희 어휘력 프로그램 교재가 고등어입니다. 고등국어 어휘력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한 40분 정도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량과 어휘력이 같은가? 어휘량이 풍부하면 어휘력이 강한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지금 제가 목에 뭐 이상한 걸 하나 메고 있죠? 뭘 메고 있습니까? 제가 목에 메고 있는 걸 뭐라 그러죠? 넥타이라 그럽니다. 자, 계획하지 않은 짓을 한번 하겠습니다. 넥타이입니다. 얘는 뭐죠? 아니죠. 얘는 넥타이가 아니죠. 얘는 어디 있을 때 넥타이입니까? 목에 있을 때 넥타이입니다. 얘는 타이죠. 어휘 공부는 이렇게 해야 해요. 어떤 어휘가 목이라는 맥락이 있었으므로 넥타이인 겁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얘는 뭡니까? 예, 뭐 술주정뱅이일 수도 있고요. 투쟁도 될 수 있고요. 얘를 허리에 두르면 임시로 허리띠가 될 수도 있을 게고 어떤 경우에 올가미를 쓸 수도 있겠죠. 어휘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어휘망 이론이라 그럽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어떻게 하라? 어머님께서는 아이가 글을 읽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어떻게 하라고 이러셨어요? 예? 사전 찾아봐라. 저희 교실에서 제일 금기시하는 게 사전 찾아보는 거예요. 사전 찾아보면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이후에 또 어휘를 그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다른 맥락에서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사전 찾던 뜻이 기억에 남을까요? 영어 단어도 쓰면서 빡빡 쓰면서 20번 30번씩 쓰면서 외워도 까먹는데 국어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전을 찾는 일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우리는 철저하게 맥락을 통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어휘망 이론입니다. 이론적인 기반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에게 차치해 드리고요.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회의의 주재자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머님들은, 성인들은 여러분 주재자라는 단어의 뜻이 뭐야? 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친목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는 거죠. 그래, 우리도 주재자라는 단어의 뜻을 한 번에 말하긴 어려워. 그러나 망을 이용하면, 맥락을 이용하면 저건 쉬워집니다. 망을 이용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주재자는 고등어입니다. 어휘망은 이 주재자라는 단어를 알기 위한 그물인데요. 그 그물이 문장입니다. 저 문장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재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문장에서의 주재자는 회의의 주재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회의의 주재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회의의 주재자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참석자들이 의견을 조율하고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재자는 뭐 하는 것일까요? 주재자는 참석자들을 조율하고 참석자들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사람일 테죠.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문장은 들리지 않겠습니다. 층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층서. 우리 일상에서 이 단어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등어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갖고 있는 초육학생도 맥락이 주어지면, 그물이 주어지면 층서라는 단어의 뜻도 압니다. 층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비문학 모의고사 텍스트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지질학적 연대, 지질학적 시간에서 지층이 쌓이는 순서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전체 그물을 보고 이 그물에 걸린 고등어와 같은 또 다른 물고기들, 또 다른 고등어들, 우리는 그것을 인접어라고 합니다. 다른 인접어들과의 관계를 봤더니 선생님, 층서는요, 초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층의 순서요. 층서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서 외우라고 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지. 이 교실 안에서는 기억하고 있다가 교실을 떠나는 순간 이 망각의 늪에 빠져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어떤 대상이 되는 어휘를 찾아라. 타겟이 되는 어휘. 우리는 이것을 표제어라고 그러마. 이 표제어를 거둬들일 만한, 고등어를 거둬들일 만한 우리는 그물을 펼치자. 그것이 문장이다. 문장 전체의 뜻부터 찾아라. 그리고 그 문장에 걸려든 고등어 이외에 다른 물고기들을 찾아보자. 그 다른 물고기를 인접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회의에서 주재자는 의견을 조율하고 의사결정을 역할을 한다. 주재자는 어떤 일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의사결정을 조율하는 사람이구나. 패권이라는 단어를 중1학생들이 어휘망을 통해서 걷어냅니다. 그래서요. 이 과정들을 문일교 부트캠프에 입소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게 됩니다.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도 충분히 어휘의 뜻을 이해하는 아이들로, 그래서 단순하게 어휘량이 많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휘력이 강력해서 독해력이 기본력, 맥락에 따라서 내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어휘 선택의 능력도 길러질 테죠. 그래서요, 제 교재입니다. 뒤에 나가시면서 보시면 고등어라는 교재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출처가 어디고 표제어가 어디이고 표제어를 포함한 문장은 무엇이고, 그래서 인접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인접어의 관계는 어떠해서, 그래서 이 표제의 뜻은 무엇이지 하고 나면, 하나의 단어를 익히고 나면 그 단어와 동음 이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 다의 관계 있는 단어들까지 차차, 이것이 문해력 향상의 출발인 어휘력 강화의 방법입니다. 부트캠프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내부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어휘력 기르는 특강 이런 부분들도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어휘력을 바탕으로 되었으면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우리 국어 시험지 지문 박스 위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혹시 아세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죠. 아이들이 내신 공부할 다음 글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습니다. 왜요? 학교에 선생님이 한번 읽어줬고요. 난 평가 문제집에서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안 읽습니다. 시험 칠 때 시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야 되지만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읽는 과정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글을 글을 읽되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원리로 읽을 것이고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고3이 끝날 때까지 우리 독해 원리는 하나로 동일합니다. 동일의미의 이질적 표현. 다 같이 해볼까요? 동일의미의 이질적 표현. 동일의미의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어떤 패러그래프든 그 글이 시든 소설이든 설명문이든 논설문이든 표현이 아무리 많아도 7개 문단의 비문학 재제의 글이 있다. 7개 문단이 있다. 문장이 40개 이상이 된다. 40개 이상의 문장은 40개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개수가 40개여도 글쓴이가 전달하고 싶은 의미는 대여섯 개로 압축되니 대여섯 개의 핵심 센텐스, 중심 생각을 그것들과 다르게 표현된 상술, 부연, 예시, 인용, 비교, 대조, 비유 등 표현이 아무리 달라도 그것이 동일한 의미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이 글을 읽게 하는 방법이죠. 어려운 테스트를 초류 학생들에게 중1 학생에게 고2, 고3 모의고사 되는 텍스트를 선생님이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서 너희들도 이 내용 알겠지? 그게 무슨 독해력입니까? 패러프레이징의 원리와 유사성의 원리로 글을 읽게 되는데요. 자, 봅시다. 뒤에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스스로 불리한 조건을 만드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첫 번째 문장은 일상에서 만드는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 가니까 심리학에서는 이를 스스로에게 핸디캡을 준다. 동일한 미일적 표현이 나왔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스스로 불리한 조건을 만드는 경우를 두 번째 문장에서 스스로에게 핸디캡을 준다는 의미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단어 동일합니다. 셀프 핸디캐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문장은 표현은 다르지만 전부 다 스스로 불리한 조건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세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라서 첫 번째 문단에 4개의 문장, 5개의 문장이 쓰여도 표현은 달라도 4개의 문장으로 표현은 달라도 의미는 동일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걸 알아야 되죠. 이것이 무엇에 이로운가? 시간이 부족한데요. 신속하게 독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이미 5년 전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는 객관식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교재는 모두 논서술형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앞문장, 이 앞 패러그래프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셀프 핸디캐핑이란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을 스스로 만드는 행위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문장들과 비교해 본 겁니다. 그니 결국 다 같은 소리를 하고 있더라. 두 번째, 셀프 핸디캐핑은 내부 또는 외부에서 불리한 조건을 만드는 행위로 구분된다. 다 같은 이야기 하더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패러그래프에서 말하는 내용은 1, 2, 3, 4, 5, 6에 한정됩니다. 이 훈련은 초5도 할 수 있고 초6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독해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죠. 두 번째로 독해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글의 내용과 형식이 주제에 수렴되고 모든 문제의 정답은 주제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국어 교육학 이론 중에 주제 중심의 읽기를 합니다. 글 읽기의 목적을 주제에 두고 따라서 모든 문제의 정답도 형식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이상은 모든 문제는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다만 주제가 무엇이냐고 묻지는 않습니다. 주제가 무엇인지 묻지 않아도 모든 문항의 선택지는 결국은 주제를
아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의 주제는 화자나 대상이 어떤 처지에서 어떤 정서나 태도를 느끼느냐, 그게 주제인데, 선택지는, 문제는, 발문은, 유형은 주제가 무엇이냐고 묻지 않아도 무엇이라고 묻든, 시의 의미로 묻든, 시상의 전개 방식으로 묻든, 모든 문항의 선택지는 시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거나 화제의 정서 및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론적 기반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훈련들을 쭉쭉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저희가 만들어진 교재로요. 그래서 주제 중심의 문제를 접근하고 주제 확산적 사고를 하고 주제 기반의 문제풀이 전략을 쓰는 거죠. 시에서는요. 자, 이거 봅시다.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길을 쌓아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해야 하리니 성인도 많거니와 호울도 많고 많답니다. 자, 시는 시적 상황 및 화제의 정서 및 태도로 읽되 그것이 동일한 의미가 이질적으로 표현된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함께 합니다. 아이들과 할 때는 제가 보다 천천히 이야기하겠지만, 자, 여기서 봅시다. 산에서 친구 없어 책 읽는 거죠. 그렇죠? 뭘 말하는 겁니까? 시적 상황이죠. 책을 읽었더니 그 책에 뭐가 나와요?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봤더니, 자, 보세요, 여러분. 이때 성현이 누굽니까? 만고인물이죠. 이때 호걸이 뭡니까? 만고인물이죠. 만고인물, 성현과 호걸 같은 만고인물들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한기에 나오는 거죠. 고전시거든요. 그래서 중1도 고전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동일한 의미가 이질적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내용을 주제로 수렴시켜서 주제로부터 확산시키는 문제풀이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중1도 예스러운 표현으로 나타낸 고전시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만드실 때 무심하겠는가만 어찌하여 운이 좋았다 나빴다, 무슨 내용일까요? 친구 없어서 책 봤던 성현과 호걸들의 인물들이 운이 좋았다 나빴다는 거죠. 결국 책 내용 이야기입니다.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도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책 이야기입니다. 기산의 늙은 고불은 누굴까요? 성현이나 호걸이겠죠. 그러니 고전시가도요, 동일한 의미를 이식 표현으로 바꿔 읽는 연습을 하면, 물론 단계에 따라서 2단계에 들어간 아이들은 저희 단계에서 레벨 5 정도 될 때 연습이 들어가겠지만 초6도, 중1도 이 과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가 길죠.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이 천상의 인물이었다가 지상에 내려왔는데 꿈속에서 야, 너 천상의 인물이었는데 그거 기억나니? 라고 물었더니 저 모르겠어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텍스트는 여기서 한 보살이 눈썹이 푸르며 얼굴이 배국 같은데 비단가슬을 걸치고 석장 짚고 있다가 묻으며 왈 강남홍은 인간지락이 어떤 거냐,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천상의 인물이었던 거 알겠니? 라고 대사로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강남홍이 망연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 난 모르겠는데요 라는 뜻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너 인간지락은, 강남홍은 인간지락이 어떠한 고녀와 인간지락은 무엇을 일으키는 것입니까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너 아직도 모르겠니? 잘 생각해봐. 그랬더니 모릅니다. 난 모르겠는데요. 그러니 소설의 서술 방식으로 치면 서술과 대사로 형식은 다르게 표현되지만 의미는 모두 동일합니다. 시든 소설이든 설명문이든 논설문이든 의미는 동일한 의미, 핵심적 의미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므로 다양한 표현을 통해 반복하고만 있습니다. 이 훈련을 시킵시다. 선생님이 고2, 고3 어려운 텍스트를 자세히 분석해서 분해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독해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생의 이해력을 아이들에게 자랑하는 일이지 아이들이 이해력을 기르는 일은 아닌 겁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은 자, 빨간색으로 칠한 거 보십시오.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레벨 5단계 정도 들어가면 제재의 종류에 따라 핵심을 선별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비문학 지문에서 예술 지문은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창작 기법이나 예술관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누가 봐도 예술 제재이고 누가 봐도 창작 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은 음악 소재를 개발하고 그것을 다채롭게 처리한 창작 기법이다. 그 아래 문장, 하나의 평범한 소재를 모티브로 취하여 다양한 변주와 변형 기법을 쓴다. 단순한 소재에서 착생해서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한다. 모두 동일한 의미 맞죠? 동일한 의미 맞죠, 여러분? 이걸 아는 일이 독해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을 연습시키는 건 이론이 어렵거나
과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훈련할 수 있는 경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없습니다.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그 상태로 고등학교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에는 고등학교 1학년만 돼도 내신 시험에 교과서 외 지문이 엄청 나오거든요. 학원에서 시험 대비를 해줄 수 없을 만큼 나와요. 시험 범위에 들어간 지문이 30개인데 학원에 와서 하루에 하나씩만 설명해줘도 30일이 걸릴 정도로 나온다는 거죠. 아이들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텍스트에서도 이 글에서도 사회이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이론을 통칭한다. 사회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 두 번째 문장에 빨강으로, 세 번째 문장에 빨강으로 이해된 것 역시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체화된 정보일 뿐입니다. 동일한 텍스트 안에서 중심 생각과 뒷받침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본문과 선택지도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만 볼까요, 여러분? 자, 5장 안에 고향 앞에서라는 시 보니까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라는 시의 연입니다. 한 연이거든요. 그런데 이 연을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 이렇게 합니다. 가해하자는 낯선 행인에게서 행인은 동일한 의미를 동일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근감, 시는 친근감이라는 표현 없죠. 친근감이라는 표현 없지만 친근감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질적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요? 따뜻하다죠. 기대하고 있다. 기대라는 말은 없죠. 근데 본문이 어떤 말이냐면 따뜻하리라. 리. 이 선어말어미 리가 뭘 나타내는 말이에요? 기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본문을 읽는 일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풀 때도 적절한 것은 본문과 선택지가 동일한 의미인데 이질적으로 표현된 것뿐이에요. 단순합니다. 저희 가족은. 본문뿐만이 아니라 본문과 보기와 선택지도 모두 동일합니다. 이 문제가 들어있는 보기이고요. 그리고 본문이고요. 선택지인데 비교하시면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아이들인 이렇게 훈련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훈련받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 더 빨리 읽습니다. 더 오래 기억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오답은 어떻게 만들까요? 제가 방금 동일한 의미 이질적 표현과 모든 글의 내용과 형식이 주제에 수렴되고 모든 문제의 정답이 주제로부터 확산된다는 이해의 방법을, 독해의 방법을 일러드렸습니다. 이제 문제 풀 때 적절하지 않은 건 어떻게 만들까요? 텍스트 내의 정보들, 텍스트와 문항, 텍스트와 발문, 텍스트와 보기, 텍스트와 선택지의 관계가 동일한 의미가 이질적으로 표현된다면 적절하지 않은 건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유사 표현의 이질적 의미입니다. 표현은 비슷한데 뜻이 다른 경우입니다.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훈련시키겠습니다. 수많은 이질적 표현이 동일한 의미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선택지에서 유사한 표현의 이질적 의미가 너희들 낚으려고 한다는 걸. 본문에서 생성된 에너지 그랬는데 선택지에서 생성될 에너지 그럽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연민은 커질 수 있으면 연민의 가치 또한 커질 수 있다 그랬는데 사회가 유해지면 연민은 많아진다. 연민의 가치는 커진다. 연민은 많아진다.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이죠. 근데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작용했던 문제거든요. 이런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능이 어려워질수록 유정걸 선생의 가치는 커진다. 본문이 이런데 선택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수능이 어려워질수록 유정걸 선생은 많아진다. 전혀 다른 뜻이지만 유사하게 표현됐을 때 이질적 의미라는 걸 금방 알아차린 일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런 문제를 고난도 문제라고 그럽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걸 인식해야 돼요. 동일한 의미의 이질적 표현, 유사 표현의 이질적 의미, 모든 글의 내용과 형식이 주제에 수렴하고 모든 문제의 정답은 주제로부터 확산한다. 실제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위에서 보기에서 지나게 되어 있는 내용과 선택지의 내용들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소설에서도 마찬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문학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는 주제에 수렴시키기 위해서 시를 철저하게 2단계로 수학 문제를 풀 때만 수학 문제의 풀이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시를 감상하는 순서가 있고 소설을 감상하는 순서가 있고 비문학 텍스트를 독해하는 순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들도 알고 교과서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안 하죠. 물론 교과서에는 단원마다 학기마다 찢어서 나옵니다. 학원에서는 이것들 하나 묻죠.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안 해요. 이렇게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저희는 텍스트를 이렇게 주고 중1 과정에 오면 고2 문학 교과서까지의 텍스트를 모두 2년 동안 분석을 다 합니다. 그 텍스트를 기억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텍스트를 통해서 분석의 훈련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시를 감상하고 소설을 감상하는 절차를 이렇게 배우자는 거죠. 뒤에 가면 저 교재가 되어 있고요. 교재 전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안내들은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보여줄 겁니다. 내 아이는 할 수 있을까? 염려되시죠. 우리 아이는 읽는 것도 싫어하고 쓰는 것도 싫어하는데 제게 딱 60일만 주십시오. 60일 동안에서 웜업해서 6개월 정도 되면 누구나 평범한 누구나 비범해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어머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여러분의 눈에 평범하다면 여러분이 비범한 시선으로 문해력을 기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지금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국어 교육이 과연 정말로 독해력을, 감상력을 길러준 것이었는가? 초등학교 학생에게 수능 문제 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텍스트를 제가 설명하죠. 문제 풀기 전에. 수능에 나와 있는 시와 소설과 설명과 논설문을 수업 시간에 설명합니다. 충분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얘들아, 문제 풀어봐. 대부분의 수업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호도되고 있습니다.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 과정들이.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지금 없고요. 예. 아이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산비라는 교재가 이거 가지고 지금 책을 수십만 권 팔았던 거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근데 저희 구조는 훨씬 더 구제화되어 있습니다. 패턴을 익혀야 되고 제재의 속성을 익혀야 되고 그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해력이 갖추어졌다 칩시다. 그럼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어떻게 풀죠? 국어도 수학처럼 문제를 푸는 풀이의 과정이 있습니까? 있죠.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거 있습니다. 학원 선생님들은 전화하려면 상담할 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시험 치면 결과가 뜻대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런가요? 학원에서는, 학교에서는 아이가 어려워할 때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요? 선생님이 해결해 줘 버리거든요. 시험장에서는 그 해결 과정에서 도와주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선생님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이는 누구냐? 평소에 이런 연습을 했던 나죠. 시험장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었던 건 실패와 실수를 경험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인력을 길렀던 나 이외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정오답을 판단하는 근거, 또 정오답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밝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 과정은 레벨 3 또는 레벨 5부터 시작을 합니다. 맞춤 문제입니다. 틀린 문제입니다. 알고 맞춤 문제, 애매인데 맞춤 문제, 몰랐는데 맞춤 문제. 우린 여기서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맞췄더라도 애매인데 맞췄거나 몰랐는데 맞췄는 게 모른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틀린 문제입니다. 아는데 틀린 문제, 애매인데 틀린 문제, 몰라서 틀린 문제. 그러니 오답 노트라는 걸 작성할 때 틀린 거 이거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부터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도대체 어떤 영역을 주로 틀린 걸 알아야죠. 선생님은 아는데 엄마는 아는데 아이들이 모릅니다. 엄마들이 그럽니다. 우리 아이는 국어를 못해요. 국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시만 못하고 있거나 시랑 비문학의 인문제제만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비타민C를 줄 수는 없는 법이죠. 아이가 머리가 아픈데 잠을 못 자서 머리가 아픈 거라면 여러분
두통약 줘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하면 됩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영역별 취약점, 오답이 이유까지 다 적게 하고요. 선택지의 번호를 일일이 다 적게 하고 정오답의 근거를 다 찾아 적게 합니다. 철저하게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본인이 이질적 표현이 동일한 의미였다는 사실을 알아가면서 분석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과 용어, 이론들, 아주 촘촘한 그물처럼 큰 물고기가 아니라 멸치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다는 느낌으로 문제 해결의 과정에 익숙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글을 읽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스스로 해결이 거의 다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H 플러스 노트를 작성하게 되면 H, 재책인데요. 재책이 나쁜 기운 내보내는 거잖아요. H는 A를 취득하는 거거든요. 나쁜 공부 습관 버려야 A 취득할 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몰랐던 내용이 90%나 80%는 스스로 아는데 그래도 10%나 20%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선생님, 이게 뭐예요? 라는 질문에 저는 매우 불친절합니다. 선생님이 친절한 순간 우리 아이의 뇌는 스스로 작동하려고 들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생님, 고유명사가 뭐예요? 굳이 선생님이 답을 해야 합니까? 이 아이는 고유명사란 말을 처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학습 과정 중에 고유명사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그 아이는 이미 고유명사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었겠죠. 선생님, 이 한마디 질문만 하면 아이가 스스로 고유명사가 무엇인 줄 압니다. 혹시 명사가 뭐니? 어쩌면 이 아이는 고유명사를 모르는 게 아니라 명사를 몰랐을 수도 있죠. 아이가 명사를 알았다면 고유명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고유명사가 뭡니까? 명사가 뭐니? 선생님,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고유명사는 고유한 사람과 고유한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이 불친절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도록요? 아이가 뇌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훈련 과정에 모두 넣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제게 질문하라고 할 때 특히 고등학생들 심하게 합니다. 이게 성격이나 성향상 아이가 못하고 막 주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로 아예 만들어 얹혀버렸죠. 이렇게 해요. 야, 너 뭘 모르는 건데? 혹시 본문을 잘못 읽었니? 요즘 아이들 질문할 줄 모릅니다. 질문하러 왔는데 선생님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자신이 뭘 질문하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 질문의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대부분 답이 나옵니다. 매우 고난도 문제가 아니면. 그래서 이 과정을 정리하게 하는 겁니다. 넌 텍스트를 이해를 못했니? 개념을 모르니? 문제를 잘못 이해했니? 선택지를 잘못 이해했니? 그거 적어. 몰랐다고? 발문에 대해 이해가 안 됐으면 네가 알고 있는 건 무엇이고 모르고 있는 건 뭐야? 적어. 그래서 내게 뭘 질문할지 적어.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모두 스스로 해결합니다. 이 과정에 놓여야 시험장에 유전거리 함께 따라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이 함께 따라 들어가지 않으니까 시험장에서 이 방식대로 사고하게 되겠죠. 선생님이 질문할 내용 써? 선생님의 답변을 네가 받아 적어? 그리고 질문 답변을 요약 정리해봐.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기르게 되면 이제부터는 문제 해결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수능을 강의하는 국어 선생님들은 문제 유형마다의 해결 방법을 일러줍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안 하니 낫습니다. 근데 실제로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출제해 보는 거죠. 저희 과정이 최고 수준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내야 합니다. 시와 소설과 수필과 희곡과 극과 설명문과 논설문의 대표 문제 유형을 가르쳐주고 그 문제 유형,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발문을, 문제를 만드는 방법을 연습시키고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을 연습시키고 선택지를 구성하는 방법, 적절한 선택지는 어떻게 만들고 부적절한 선택지는 어떻게 만들고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떻게 만들고 매력적 오답은 어떻게 만드는지를 일러주고 난 뒤에 발문만 줍니다. 텍스트를 주고 특정한 텍스트를 주고
그 텍스트에 따라서 저 발문을 주고 선택지를 만들게 합니다. 어떤 경우는 텍스트만 주고 발문과 선택지도 주지 않습니다. 윗글이 표제와 부제로 적절한 것 하면 정답 선택지를 만들고 부적절한 선택지 4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들끼리 친구들끼리 풀게 합니다. 해설서까지 작성하게 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초육, 중1 어머님들 내 아이가 똑똑한 것 같아서 고1, 고2 모의고사의 텍스트를 자세히 설명시키는 그 과정에서 문제를 반복 연습시키는 것이 정말로 아이들의 사고력을 높이는데 혹은 표현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거 시켰더니 고등학교 모의고사는 좀 푼다는데 수행평가를 놓치고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는 푸는데 논술 수행평가는 엉망이고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기활동 보고서나 자기평가 보고서나 못 쓴다면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표현력입니다. 이게 저희 과정의 최정점에 있습니다. 논서 수행 평가요. 논서 수행 평가, 선언 수행 평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문항을 만들 것인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렵죠. 제가 교학사 농구술 아카데미의 논제 개발 및 첨삭 관리 이사 역할을 하고 OK 농구술넷이라는 논술 잡지의 출제위원으로 있었고 부산 외고에서 연고대 논술반 특강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제를 만든 일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게 대입 논술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내신으로 온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아직 최고의 수준으로 완성되었느냐? 그러면 아직 거기까지는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샘플이 없고 모델이 없으니까. 그래도 제가 샘플로 잡은 것, 모델로 잡은 것은 제주도 교육청에서 만들어낸 논서 수행 평가 문항 예시 자료집이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최소 글자 수가 300자예요. 소수라시오. 최소가 300자예요. 분일 예중 보내신 어머니들 계시죠? 여기 분일 예중 보내신 어머니들 계시나요? 특정학기 수행평가만 100% 하죠. 국제중학교 보내신 어머님들 계십니까? 이미 논술 수행평가 100%인 과목이 있죠. 그 학교들이 먼저 시작했고 여러분의 아이들도 곧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대표 논제를 만들자. 중고등학교 내신에서 평가될 수 있는 논제들을 시에서 30개, 소설에서 30개, 설명문이나 논설문에서 40개를 만들자. 100개를 만들자. 근데 이 논제는 작품과 상관없게 하자. 이 1번 논제는 김소리 진달래꽃도 되고 고지종의 첫사랑도 되고 어떤 작품도 상관없게 하자. 이 소설의 논제는 염상섭의 3대도 되고 김원일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에도 되게 만들자. 이 논제는 비문학의 인문제재도 통하고 사회제재, 기술공학, 자연과학 제재도 통하게 만들자 해서 이런 논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에 사용된 운율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기하는지 서술하시오. 조건, 운율의 반복과 변화를 분석, 시의 분위기와 주제와의 이 과정은 여러분 아이가 초6이면 초5면 아직 훈련한 단계는 아닙니다. 부트캠프의 최고 단계에서 진행되는 그런 것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소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설의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며 주제가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700자 이내로 소설하되 주제의 전개 방식을 분석하고 메시지 전달 관계의 관계를 설명해라. 요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에게 닥친 당면 과제이고 이미 닥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문학 논제죠. 다음 글에서 제시된 주요 개념이나 용어의 정의를 분석하고 그 개념이 전체 논지 형성에 어떻게 기하는지 논하시오. 개념의 정의와 역할을 분석하고 논지와의 연관성을 설명해서 600자 이내로 쓰시오. 다음 글에서 제시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분석하고 그 방안의 실현 방안을 논하시오. 해결 방안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700자 이내로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해력 부트캠프의 모든 과정은 진행이 됩니다.
오히려 이해력, 문제 해결력, 표현력까지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부트캠프에 와서 공부를 하는 그 순간에는 잘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잊어요. 학교에서는 여전히 했던 방식으로 또 공부해요. 그래서 이걸 강화해야겠다. 학교에서도 꼼짝 마노! 넌 이대로밖에 공부할 수밖에 없어 해서 저희는 국어 노트 필기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동일한 의미 일적 표현 방식, 모든 글의 내용과 형식이 주의에 수렴되고 모든 문제의 정답이 주제로부터 확산된다는 것, 그리고 논소술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저는 노트를 개발했습니다. 코넬 대학교에서 만든 코넬식 노트 필기법을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국어학습에 필요한 필요법으로 만들어 버렸죠. 뒤에 가면 저희 코넬식 노트가 있습니다. 저희 교재를 사진 막 찍고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곧 정식 출판되고 해서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봐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저희 부트캠프의 훈련의 모든 과정의 내용을 노트로 만들어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또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저희가 부트캠프의 유형이 3가지 유형으로 나뉠 겁니다. 테스트하고 상담하실 때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유형에 맞는지를 보십시오. 나는 주중에 2시간 타임을 할 수도 있고 주말에 한 타임을 할 수도 있고 단과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멘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좀 소개할 겁니다. 저랑 120분 정도 수업 듣고 일주일에 60분 정도는 서울대, 고대, 연대 멘토들의 도움을 받는 일주일에 60분 정도. 그래서 수업 시간을 배운 것, 학교로 연결되어서 코넬 도입에 작성하고 그리고 멘토들의 도움을 받는 역할을 좀 도와줄 겁니다. 우리 마프티에 마이 프라이빗 티처 마프티에 이은비 대표가 나와서 저희 문해력 부트캠프의 멘토들이 어떻게 문해력 향상에 지원하는지를 잠시 안내한 뒤에 제가 다시 뿅 나타나서 이후 일정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필기하신 분도 계시고 또 촬영을 계속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오늘 내용은 유튜브에도 업로드해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은비 대표를 협업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한번 만났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은비 대표가 이 국어 강사 출신이었다는 것도 함께 하시는 조수연 팀장 역시 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제가 서울에서 미팅을 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원장님, 그래요 대표님, 이게 단데요. 이것만 되면 되는 건데요. 라고 물개 박수를 쳐줬던 대목이 동일의미의 이질적 표현, 모든 글의 내용과 형식이 주제에 수렴하고 모든 문제의 정답이 주제로 확산된다. 그리고 저희 워크북들을 보시고 또 실행해 봤더니 너무 좋은데 우리가 볼 땐 할 수 있을까인데 하는 거죠. 사실 제가 부트캠프를 진행하면서 걱정된 건 단 하나였거든요. 이제 제 수업을 듣게 되는 초등학생들, 제가 부트캠프 1기 1년차, 2년차 제가 다 수업할 겁니다. 제가 다 할 겁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들을 전국에 제 이야기를 하면 유정걸 원장, 유정걸 대표 아니면 이 수업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였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잘 키워서 선생님도 하실 수 있고 저희 현장에서도 저를 함께 해주시는 스텝 선생님들 함께 들어오실 건데 제가 염려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날 볼 때 아빠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어서 제가 어느덧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도 30대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40대로 보이죠? 예. 우리 선물 드리고 한 거 다 취소를 해주십시오.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제 목표는 70까지 강의하는 건데요. 이미 제가 50을 훌쩍 넘겨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일까 염려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 수업 군복을 입고 가겠다. 해병대 모자 쓰고 착하게 살자.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과 거리는 좀 좁히고
제가 거액을 들여서 전자칠판도 싼 것도 살 수 있는데 제일 비싼 전자칠판을 샀습니다. 아이들과 IT 기기에 어떤 그 호환, 활용 그렇게라도 줄여보자. 그런데 아무리 제가 예를 써봤자 20살 언니, 21살 형, 20살 누나에게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을 거예요. 게다가 공부까지 잘한대. 게다가 네 진로랑도 맞대. 게다가 우리 부트캠프의 컨셉을 잘 이용해. 제가 30대 때 대형 단과학원에 데뷔하자마자 1타 강사가 됐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강의력 때문이 아니라 젊어서였더라고요. 그땐 좀 이뻤거든요. 인상을 펴주세요. 시험 문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초등 버전과 중등 버전이 있는데요. 이건 중등 버전입니다. 시험 문제를 공개한다 그랬습니다. 문학 10문제, 비문학 10문제에서 총 20문제가 될 겁니다. 보통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언어학원이든 테스트가 요거죠. 요거 쭉쭉 요것만 나옵니다. 객관식이죠. 근데 저희 시험에 인문지문의 경우에는 문단의 중심성과 글 전체 핵심을 다 파악해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20문제 풀지만 시간 80분까지 줄 거예요. 최대 80분. 60분에 마칠 수 있으면 좋고, 근데 120분 줄 수가 없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애가 이미 뭐뭐 국어학원을 사고 있는데 그 잘하는 반에서 엄청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머니 이렇게 제가 테스트 결과도 제가 다 분석해 드릴 거예요. 보여드리면 진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 문항들의 경우는 이 텍스트 3개는 이해력을 물을 겁니다. 그 다음에 표현력도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모의고사 같은 문제 유형에서 객관식 선택지를 없애버렸어요. 기억의 전제로 적절한 것은 오지선다에서는 전제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내 힘으로 사고하지 않아도 그럴 것 같아서 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OECD 주요 가입국가 중에 여러분 내신과 대입시험을 모두 객관식으로 치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하잖아요.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죠. 실제로 여러분 제가 시켜보니까 중1인데 그 아이의 수준은 중1에서 한 중상 정도 아이와 중1에서 극상 정도 된 아이 객관식으로 평가할 때. 그런데 논서술을 시켰더니 그 두 아이의 결과치가 똑같이 나와요. 오지선다에서 중1인데 이미 고1 수준을 넘어선 아이인데 그게 논서술 하라고 했더니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표현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력은 문제 풀이 과정을 다져가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학 선생님들은 제 생각엔 수학 선생님들 참 거저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똑같은 문제 수하씩 기호만 바꾸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거든요. 게다가 수학 선생님들은 수학 문제 풀이 과정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 나타난 아이의 오류만 수정해 주면 금방 될 것 같거든요. 무식한 국어 선생님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어는요,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죠. 지금의 교육, 요즘 대치동 레테가 대유행이거든요. 학원들마다 레테의 수준을 엄청 높여요. 초등학생에게, 중학생에게 뭐 수능 문제를 풀려서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을 공부를 해. 그런데 가르치는 걸 보면 그렇게 안 가르쳐요. 진짜 그런 곳이 많아요. 지역에서도 뭐 한 2, 3년 정도 강의한 사람의 경력에 페이를 주고 그 친구들에게 초육 아이들에게 고3 걸 가르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경제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사고의 과정을 건드려주지 못하면 아이가 잘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모두 선생이 일일이
다 체크해 주지 않아도 이 과정에 반복된 훈련만 하면 더러운 물이 스스로 자정작용하는 것처럼 아이도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오프라인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스텝 선생님과 함께 지적해 줄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도요, 문제 해결력을 답변과 문항분석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정답 맞히긴 맞췄는데 이게 정말 정답의 순도가 몇 프로인가? 저는 그것도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반어와 역설을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제일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반어법이 뭐야? 뜻은 이야기하는데 반어법 적용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죠. 수학의 함수 문제를 푸는데 함수가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복합 형태의 문제가 나오거나 고난도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틀릴 거거든요. 그래서 국어에서도 이 학습 도구화와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20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 80분 정도 칩니다. 지금 문해력 테스트 신청 링크를 여러분에게 보냈을 겁니다. 이미 발송이 됐을 겁니다. 받으신 분들은요, 테스트 응시해 보시고 아이의 레벨에 맞게 수강하시면 되고 제가 분석해 드리는 거 안내를 받으셔도 됩니다. 100분 정도 오셨는데 100분 다 하지 마시고요. 제 아내가 남편을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한 90분 정도는 신청해서 하시고 또 수강 신청도 90분 모두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 과정 해본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랑 6개월 뒤, 1년 뒤, 12개월 뒤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3분 뒤에 마칠 건데요. 국어와 관련된 전설들 있죠? 국어는 공부해도 성적이 잘 오른다더라, 잘 안 오른다더라. 잘 안 오른다더라. 국어 공부를 잘 하려고, 잘 시키려고 우리 아이가 국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 공부를 시키면 국어 공부를 잘한다더라. 그래도 안 된다더라. 그래도 안 된다더라. 그래서 국어 공부를 잘하려면 계속하면 잘한다. 다시 태어나야 잘한다. 예. 다시 안 태어나도 되게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요, 전 8등급을 1등급으로 만들기도 했고요. 저희 원에서는 이미 중1 학생들이 고2 모의고사로 국어 클리닉에 와서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모의고사를 치는데요. 1등급, 2등급 받는 건 흔한 일들이었어요. 저는 내신 국어 90점 이상 A를 강사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자랑하거나 홍보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모의고사 1등급이 몇 명이다 자랑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제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를 가지고, 그쯤 가지고. 마지막 우리 과정 제가 넘겼나요? 예. 이 과정입니다.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서 반이 문해력 종합 120분짜리 반, 그래서 60분 마프티 코칭하는 반이 있겠고요. 단과라도 수강이 가능할 수 있는 이 반은 높은 수준 하이 레벨의 수업입니다. 각 2개월 과정, 레벨 6까지는 각 2개월 과정이고요. 레벨 7부터는 3개월 과정, 레벨 8은 6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테스트의 결과가 88.2 1등급 레벨 7 1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값 아이들, 이 아이들 중엔 그러니까 정량적 숫자로 하면 무조건 1% 반이 들어갈 수 있고 한데 정성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객관식으로 맞췄는데 1%가 아니라 이 반에 들어갈 수업을 하는 게 나을 경우도 있겠습니다. 점수를 봤더니 1등급인데 객관식 평가로는 1등급이어서 L7이 들어가면 되는데 정성적으로 보니까 개념어를 모르네? 걔들은 이쪽에 넣을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숫자만 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시간표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확정된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반도 있습니다. 12월 15일 1차 개강입니다. 1차 개강 오리엔테이션하고 2차 개강도 있을 텐데요. 이번에 이렇게 하고 제가 2월 또 이제 추가적으로 개강을 해서 모든 과정을 노출시켜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문해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9등급 제도 하에서 4%가 1등급인데 작년에 우리 부산 지역의
수험생들 N수생을 포함해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은 비율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보통 4%가 1등급이지만 동점자 때문에 국어의 경우는 4.2에서 4.5% 정도, 수학은 뭐 4.34에서 한 4.7 정도인데요. 국어는 1등급 받은 비율이 몇 명일까요? 몇 프로일까요? 4%가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은 수능에서 1등급 받는 비율이 3%에서 3.2%밖에 안 됩니다. 안 시켜서 아니잖아요. 올해 자료 보면요. 3월 달에 부산대 이과대학의 최저 학력 충족 기준, 충족된 친구들이 한 4,000명 정도 3,8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월에는 한 5,0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6월 모의평가 때는요, 1,800명으로 줄어듭니다. N수생들이 끼어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장애물들 다 거칠 수 있는 문해력 부트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테스트, 제가 LMS 보낸 걸로 신청해 주시고, 아까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제가 너무 인원이 많게 될 경우, 또 저희가 내부 간담회도 할 텐데, 조기 마감을 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건 제한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살이 너무 빠지고 하면 안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하신 분들에게 무슨 선물도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요. 오늘 사실은 날도 날이어서 못 오시면 어떠나 했습니다. 자주 여러분들 모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뭐 프로젝트 특강 같은 거, 저희 단톡방을 이렇게 해서 15분짜리 특강, 우리 아이들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해력 부트캠프, 우리 아이들 모두가 문해력의 장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리석게 감상무기 삼아 생각하면 나아가는 길, 유정걸 선생님과 함께 강력하게 터득하자. 문해력 부트캠프, 우리의 미래 밝히는 길. 문해력 부트캠프,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 already 멘토단이 이끌고 프라이빗 티칭으로 나가. 백지동의 프리미엄 코디네이팅으로 성장해. 문해력 부트캠프, 우리의 미래 밝히는 길. 문해력 부트캠프,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 오호. 생각에 힘을 길러주고 무한한 가능성 열어주고.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어. 함께라면 갈 수 있어.